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동대문 전농동 만화가게에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낡은 건물 지하 1층에는 오래전부터 만화방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흔한 동네 만화방처럼 보였지만 문제의 사건은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다. 당시 이 만화방은 새로운 주인이 인수한 지 겨우 한 달 남짓된 상태였다. 주인은 이전 주인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탓에 급하게 넘겨받은 상황이었고, 시설 점검이나 리모델링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장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는 평소처럼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아이들 중 몇은 짜장면을 시켜놓고 허겁지겁 입에 음식을 넣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얼굴을 찡그리고 짜장면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그 아이의 젓가락 끝에는 꿈틀거리는 구더기 한 마리가 달려 있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짜장면 그릇을 밀쳐냈고, 가게 주인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황급히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중국집에서는 딱 잘라 말했다. 저희는 그런 거 책임 못 집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일이 있던 바로 다음, 주인은 아이들이 본 만화책 권수를 확인하려고 장부를 펼쳐보고 있었다. 그때 건물주가 찾아왔다. 주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번 달 임대료를 봉투에 넣어 내밀었다. 계속 장사해보니 어때요? 건물주는 웃으며 말을 붙였지만 주인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 순간 매장 안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이 들렸다. 한 여자아이가 책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뒤로 물러섰다. 여기 안에 또 있어요. 주인과 건물주는 재빨리 달려가 책을 살펴보았다. 만화책의 페이지 사이에는 또렷하게 구더기 몇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건물주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청소를 좀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는 불쾌한 얼굴로 가게를 나갔다. 며칠이 지난 뒤 가게에 한 학부모가 찾아왔다. 아들의 손을 잡고 따라온 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당신네 가게에서 빌린 만화책 안에 구더기가 있었어요. 우리 집이 지금 온통 벌레 천지라고요. 주인은 일단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그날 밤 씻고 다시 가게로 돌아온 그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뭐지, 이 느낌은? 가게 한쪽 구석에서는 아이들 몇이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구석에 이상한 벌레들이 엄청 많아요. 주인은 곧바로 그 방향으로 향했다. 정말로 벽 구석에는 구더기가 모여 꿈틀거리고 있었다. 다음 날 주인은 건물주에게 다시 불려갔다. 건물주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도대체 가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고. 주인은 억울하다는 듯 하소연했다. 죽은 쥐가 나왔던 적이 있어서 그 탓인 것 같습니다. 매일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는데 이상하게도 구더기가 자꾸 생깁니다. 그날 저녁 주인은 가게에서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야구 중계를 보던 중 갑자기 매장 전체가 깜깜해졌다. 정전인가? 주인은 성냥을 켜 불빛을 만들었다. 그때였다. 짜증을 내고 있던 여자아이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였다. 그녀의 얼굴은 반쯤 썩어 있었고 비정상적으로 이목구비가 일그러져 있었다. 여자아이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전기가 다시 들어왔고 그 여자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며칠 후 또다시 주인은 가게를 마감하려고 불을 끄고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문을 잠그기 직전이었다. 어둠 속에서 다시 그 여자가 나타났다. 같은 하얀 블라우스, 썩은 얼굴. 주인은 두려움에 휩싸인 채 뛰쳐나갔다. 이튿날 아침 주인은 건물주를 가게로 불러 전날의 일을 설명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짜증난 얼굴로 말했다. 밤에 환각 본 거 아니에요? 요즘 스트레스 많다면서. 바로 그때 가게 입구 쪽에서 또 비명이 울려 퍼졌다. 고등학생 여학생이 책장을 들여다보다가 소리친 것이다. 이건 뭐예요? 피 묻어 있어요. 주인은 급히 달려가 피가 묻은 만화책들을 전부 걷어냈다. 책이 있던 자리에선 선명한 검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건물주와 주인은 책장을 들춰보았다. 그곳에는 끔찍하게 부패한 여성의 시신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주민등록증이 들려 있었고 그 이름은 바로 이 만화방의 전 주인이었다. 건물주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월세도 안 내고 그냥 사라졌었어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게 밝혀졌다.
한 달 전, 한 손님 B가 이 만화방을 자주 들르곤 했다. 평범하게 생긴 그 손님은 사실 여주인을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날도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던 밤이었다. 손님 B는 만화책을 반납한 뒤 문 밖에서 여주인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다시 가게로 들어와 무언가 말을 걸다가 충동적으로 여주인을 붙잡았다. 몸싸움 끝에 여주인은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당황한 B는 시신을 숨기기 위해 가게 안쪽 책장 뒤편으로 그녀를 끌고 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가게를 빠져나갔다. 그렇게 억울하게 숨진 여주인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책장 뒤에서 썩어갔던 것이다. 건물주는 여주인이 월세를 안 낸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곧장 가게를 새 주인에게 넘긴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벌어진 모든 일들은 어쩌면 죽은 여주인이 자신을 알아달라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인과응보. 몇 년 전 내가 함께 일하던 한 동료가 있었다. 그는 말이 좋아 동료였지 사실 개발자이자 리더였고 매우 똑똑하면서도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 동료는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고 스스로 창업의 길을 택했다. 때마침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던 시기였고 모바일 게임 붐이 일어나던 때였다. 그는 그런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시장에 대한 통찰과 감각, 무엇보다도 개발자로서의 실력까지 갖춘 그는 곧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설립하고 모바일 게임 개발에 착수했다. 당시만 해도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기고 사라지던 시기였지만 그의 회사는 예외였다. 첫 게임을 출시하자마자 유저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다운로드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매출도 눈에 띄게 상승했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잇따라 몰렸다. 회사는 금방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고 업계에서도 제법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렇게 성공한 개발자 출신 CEO라는 타이틀을 달고 직원 수를 늘리며 다음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시절만 해도 그의 회사는 장래가 밝아 보였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회사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그를 잘 아는 나로서는 흐뭇할 정도였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지금부터는 그 동료를 대표라고 부르겠다. 그 대표가 두 번째 게임을 개발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루는 한 개발자가 대표와 연봉 협상 끝에 무려 500만 원 이상의 인상분을 받고도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했다. 대표는 당시 그 일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요즘처럼 이직이 흔한 시대에 더 나은 조건의 회사를 찾아 떠나는 것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더 좋은 제안을 받았겠지라고 넘겼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그 후 몇 개월 사이 팀장급 중견 개발자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개인 사정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서로 간의 얘기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퇴사를 하며 회사의 핵심 인력들이 빠져나갔다. 점점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고 실제로 개발 속도도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느려졌다. 이상했던 것은 퇴사하는 사람들 모두 표정이 밝고 여유 있어 보였다는 점이었다. 마치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듯한 어떤 확신이 느껴지는 표정이었다. 대표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도 회사에 대한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도 대표는 퇴근길에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혀 무의식적으로 길을 걷고 있었다. 거리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고 길가 가로등 불빛은 유난히 희미해 보였다. 그러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허름한 간판 하나. 거기엔 운세 봐드립니다라고 적힌 작은 점집이 있었다. 흔히 보는 붉은 천막이 아닌 마치 오래된 건물의 지하에서 올라온 듯한 음침한 분위기의 작은 공간이었다. 그는 되는 일도 없고 점이나 보자며 무심코 그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한겨울에도 냉기가 느껴질 만큼 서늘했다. 비좁고 누추한 내부, 벽엔 기이한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조명은 노란색 전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 자리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머리는 염색도 하지 않은 듯 희끗희끗했고 눈빛은 흐리지만 어딘가 날카로웠다. 그 여인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고 형식적으로 물었지만 대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말했다. 그 사업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릇이 새고 있어요. 대표는 당황했다.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대표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되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말을 이었다. 당신 회사에
처음부터 사람을 빼내려고 들어온 자가 있어요. 그 사람, 요즘 직원들 다른 회사로 다 데려가고 있죠. 다 같은 회사로. 대표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떴다. 그럴 리가요.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제 회사에 있을 리가. 점쟁이는 그 말을 끊고 단호히 말했다. 내 눈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자기 이득을 위해 들어왔고 직원들 하나하나 빼내는 게 그 사람 목적이에요. 대표는 억울한 마음에 자신은 직원들에게 폭언도 부당 대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말 회사를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점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이건 애초에 그 사람 계획이었어요.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대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멍한 상태가 되었다. 점쟁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회사 재무제표 한번 떼어보세요.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불쌍해서 복채는 안 받을게요. 대표는 미안한 마음에 억지로 돈을 건넸다. 그 순간 점쟁이는 잠시 눈을 감더니 말했다. 그 사람 40대 남자예요. 그 이상은 말 안 할게요. 회사에는 40대 남자들이 제법 있었기에 대표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편의점에서 소주 5병을 사들고 와 혼자 술을 마시며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대표는 출근 후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2명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대표는 연봉을 더 올려주겠다고 붙잡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대표는 문득 점쟁이의 말을 떠올렸다. 재무제표를 떼어보라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서 대표는 실제로 이직자들의 행선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레퍼 체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떠난 직원들 모두 특정 회사로 이직하고 있었고 그 회사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대표는 의심을 품고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위해 소액의 결제를 진행했다. 열람한 문서에서 그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았다. 자신의 전 직원 중 한 명이 그 회사의 이사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대표는 사무실에서 그 문서를 보고 충격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 실려간 그는 뇌출혈로 인해 왼쪽 사지가 마비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나는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며 의문이 생겼다. 그 이사라는 사람 소송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표는 짧게 대답했다. 걸었어요.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 개발자들은 모두 회사를 떠났고 개발이 지연되면서 투자자들과의 약속도 깨졌어요. 자본금이 잠식되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죠. 말 그대로 경쟁사에 의한 계획된 파괴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만약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대표는 그 후 1년 동안 소송에 매달렸다. 그 무렵 문득 예전에 갔던 점집이 생각났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다시 그곳을 찾았다. 점쟁이는 그를 보자마자 말했다. 이번엔 법에 대한 일이죠. 대표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점쟁이는 잠시 기억을 더듬는 듯 하더니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 사람 양밥을 걸었네요. 양밥이 뭐죠? 대표가 물었다. 저주요. 아주 질긴 저주.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복수하고 싶다고 했다. 점쟁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복수할 필요 없어요. 그 회사도 곧 망할 테니까요. 당신에겐 조상신이 있어서 그나마 저주의 기운을 막아준 거예요. 그녀는 대표의 뒤를 슬쩍 보더니 낮게 말했다. 그 임원 더 큰 화를 입을지도 몰라요. 대표는 그것이 어떤 의미냐고 물었지만 점쟁이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천재지변 같은 거요. 대표는 더 묻지 못하고 조용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몇 달 후 대표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직원 유출과 관련한 배상금을 받아 손실금에 대한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갚을 수 있었다. 회사는 정리했고 그는 대기업의 사원으로 다시 취업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힘드셨겠네요라고 말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해 술자리에서 대표를 다시 만났다. 그에게 잘 지냈냐고 묻자 그는 지금은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다. 억울했던 일도 이제는 많이 풀렸다고 몸도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어떻게요? 그렇게 마비가 있었는데요. 그러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에게 양밥 걸렀던 그 임원 있죠. 소송에서 패소하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대요. 투자자 중 하나가 퇴근길에 찾아와 칼로 찔러서 죽였대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조용히 이어 말했다. 희한한 건 그 사람이 왼쪽 몸에만 칼자국이 있었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게 정말 인과응보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군대 선임. 나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방공대대에서 군 복무를 했다. 포병부대다 보니 훈련도 많았고 정신없는 일정 속에서도 가끔은 선임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개인정비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곤 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선임이 한 명 있었는데 운동에 미쳐 있을 정도로 몸 관리를 철저히 하던 김병장이었다. 김병장은 평소에도 후임들을 잘 챙겼고 농담도 잘 던지며 생활관 분위기를 늘 유쾌하게 만들어줬다. 그와 함께 근무를 설 때는 왠지 모르게 시간이 훅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어느 날 야간 근무를 함께 서게 되었을 때 김병장이 나에게 물었다. 너 혹시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냐? 나는 순간 눈이 반짝였다. 좋아하죠. 개 좋아합니다. 그러자 김병장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내가 훈련소 때 겪은 이야기 하나 해줄게. 듣고 나면 아마 너도 닭살 돋을걸. 그 말과 함께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건 내가 논산 훈련소에서 처음 입소했을 때 겪은 일이다. 그때 내 옆자리에 앉았던 동기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놈 생각하면 좀 소름이 끼친다. 그놈 이름은 그냥 가명으로 태진이라고 하자. 김병장은 숨을 한번 고르고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훈련소에선 개인 침대도 없고 다닥다닥 붙어 자잖아. 입구 쪽부터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고 관물대랑 매트리스가 연결돼 있어서 바로 옆 사람이랑 거의 붙어 지내야 해. 그때 나는 13번, 태진이는 14번이었다. 바로 내 옆자리였던 거지. 보통 처음 훈련소 들어오면 사람들이 바깥 세상이 그립고 낯설어서 그런지 표정이 어두컴컴하고 입도 무거운데 태진이란 놈은 이상하게 무표정해. 감정이라고는 없는 듯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정말 사람이라기보단 감정 없는 인형처럼 보였어. 말수도 적고 항상 혼자 뭔가를 중얼거리는데 그게 존댓말과 반말이 섞여 있어서 듣는 사람을 오싹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물어봤어. 야, 너 뭐하냐? 맨날 혼잣말하던데 뭐라 중얼거리는 거냐? 그랬더니 그놈이 여기 귀신 하나 있어서 심심할까봐 말 좀 걸러줬어. 하고 말하는 거야. 순간 진짜 정신 나간 놈인가 싶었지. 군대에 그런 사람 한두 명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 뒤였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른 동기들도 슬슬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야. 개인정비 시간에 다들 둘러앉아서 묻더라고. 야, 진짜 귀신 봐. 처녀 귀신도 봤어? 무당은 아니지. 태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대답했어. 처녀 귀신은 몇 번 봤고 나는 무당은 아니야. 그냥 보일 때가 있어. 그러자 한 동기가 물었지. 그럼 이 생활관에도 있어? 잠깐 고민하던 태진이는 문 쪽 관물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 3번 관물대. 거기 매트리스 안에 아이 하나 숨어 있어. 밤 되면 나와서 위로 기어오르려 하더라. 다들 웃고 넘겼지만 그걸 듣던 3번 관물대 쓰던 동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러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격하게 반응하더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는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사건은 바로 그 다음 주에 터졌어. 훈련소 입소한 지 2주쯤 지났을 때 3번 관물대 쓰던 동기가 생활관 애들을 불러 모았어. 야, 매일 밤마다 내 방탄모 건드리는 놈 누구냐? 다들 어리둥절했지. 그러자 그가 말했어. 밤마다 방탄모가 갑자기 관물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처음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이러니까 열받는다. 3번 근처에 자는 동기들도 깨는 일이 자주 있었고 실제로 방탄모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새벽마다 들렸다는 거야. 다들 서로 쳐다보면서 설마 너냐? 는 눈빛으로 봤지만 아무도 자기가 했다고 나서진 않았어. 그때 태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 내가 말했지. 거기 귀신이 있다고. 그 아이가 관물대 타고 올라가는데 손 뻗는 자리에 방탄모가 있으니까 그걸 잡다가 떨어뜨리는 거야. 그 말을 들은 3번 동기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면서 그만해. 진짜 하지 말라고. 하고 소리쳤어. 결국 말싸움에서 몸싸움 직전까지 갔고 조교가 들이닥쳐서 간신히 상황이 정리됐지.
조교는 그 자리에서 3번 관물대에 대한 조치를 내렸어. 그 조치는 불침번들이 해당 자리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거였어. 그날 밤 역시나 방탄모는 떨어졌고 3번 동기가 뒤를 돌아보며 불침번에게 물었어. 봤냐? 누가 건드렸냐? 그런데 불침번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말했다. 봤어. 근데 아무도 없었어. 네 방탄모가 갑자기 당겨진 것처럼 움직이더니 툭 떨어졌어. 그렇게 불침번이 증인이 되었고 3번 동기는 자리에서 철수했고 3번 관물대는 공식적으로 비워지게 되었어. 그날 이후로 태진이는 더욱 혼자 있게 됐고 나랑만 간간히 대화를 나눴지. 나는 신기하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진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텅 비어있던 3번 관물대가 갑자기 쾅 소리와 함께 앞으로 엎어졌어. 조교까지 뛰쳐와서 확인하고는 결국 관물대를 아예 빼버렸지. 다들 놀라서 웅성거리는 사이 태진이가 말했다. 올라갔다고. 너무 신나서 흔드니까 엎어졌지. 그리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이불을 정리하고 다시 누웠어. 그때 나는 뭔가 묘한 감정이 들었어. 공포라기보단 그 사람 자체가 귀신 같달까. 김 병장은 그 얘기를 다 들려주고 나서 웃으면서 말했다. 참 웃긴 놈이지. 나랑은 나름 잘 지냈는데 딴 놈들에겐 완전 괴짜였어. 나는 김 병장에게 물어봤다. 그 뒤로도 귀신 본 이야기 없었어요. 그러자 김 병장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있지.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 있어. 김 병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다시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때가 아마 관물대 사건 일어나기 전 둘째 주쯤이었을 거야. 그놈이 화장실에서도 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 시기는 훈련소에서도 어느 정도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이었다. 조금씩 동기들끼리도 편하게 말하고 생활관 분위기도 장난이 오갈 만큼 유해졌다. 그만큼 태진이의 귀신 보는 능력에 대한 소문도 다른 생활관으로 번지고 있었지. 다른 생활관에 애들까지 찾아와서 야 진짜야? 귀신 보여? 하고 묻곤 했으니까. 그날도 평소처럼 개인정비 시간이었고 여느 때처럼 몇 명이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생활관에 있던 동기 하나가 태진이에게 묻더라. 야 태진아, 우리 생활관은 화장실이 바로 앞이거든. 근데 말이야. 거기서 여자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 그 동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지. 불침번 서다가 진짜로 화장실 문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대. 흐흐 하고 노래 부르듯이. 근데 막상 문 열려니까 소리가 뚝 끊기더래. 거기 있던 애들이 모두 깜짝 놀랐고 몇 명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 그걸 들은 놈도 있고 못 들었다는 놈도 있어서 지금 싸우고 있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말이야. 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이 자연스럽게 태진이에게 돌아갔어. 태진이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지. 거기 아줌마 한 분 계신데 군인들 안 좋아하시더라. 그 말에 모두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장난이라기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듯 내뱉는 말투였거든. 그걸 듣고 있던 다른 동기 하나가 묻더라. 그럼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돼? 태진이는 무심하게 대답했어. 우릴 피해서 숨어 계시니까 굳이 자극할 필요 없어. 그냥 무시하면 돼.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지. 그 사건 이후 그 화장실 근처 생활관 애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 불침번들 사이에선 그날 이후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애들이 늘어났고 밤마다 같은 흥얼거림을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지. 그리고 정확히 그 다음 주 3번 관물대 사건이 터진 거야. 그 일 이후 조교들은 태진이의 이야기에 더는 웃지 않았고 오히려 눈치를 보며 그를 경계하는 눈빛을 드러냈다. 그러다가 결국 조교랑 간부들이 함께 모여 면담을 진행하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진이는 퇴소 조치를 받게 되었어. 김 병장은 잠깐 말을 멈추고 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귀신 보면 군대 못 온다더니 그 말 진짜더라.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이 묘하게 서늘해졌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레 물었다. 그 형,
지금은 뭐 하세요? 가끔 연락하시나요? 김 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전역하고 한참 지나서도 가끔 연락했었어. 사생활이라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정상적인 직장은 어려워 보였고 어딘가 고요한 시골로 들어갔다고 들었어. 귀신 보는 것도 점점 줄어들긴 했다던데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하더라.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졌다. 태진이라는 인물은 어쩌면 진짜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후 김 병장이 전역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듯 근무 때마다 나는 후임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다. 태진이라는 사람, 그의 무표정한 얼굴, 그가 가리켰던 관물대,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던 흥얼거림, 그 모든 게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자취방.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혼자 살던 자취방에서 겪었던 일이다. 그 시절 나는 학교와 아르바이트,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들로 인해 밤낮이 완전히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다. 보통은 해가 뜨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드는 말 그대로 야행성 같은 삶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이상했다. 밤 12시가 간 넘은 시각, 보통이라면 정신이 말똥말똥할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고 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떨군 그 찰나 정신이 멍해지며 그대로 잠에 빠져버렸다. 나는 평소에 꿈을 거의 꾸지 않는 편이었다. 꿈을 꾼다 해도 눈을 뜨자마자 싹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내가 지금까지도 그날 꾼 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는 게 참 이상할 정도다. 그날의 공기, 분위기, 친구들 목소리, 햇살에 비친 복도의 먼지 하나까지도 또렷하다. 꿈은 아주 익숙한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다니던 대학교의 복도였다. 바깥은 따사로운 가을 햇볕이 비치고 있었고 창문 틈으로 부드러운 빛이 새어들어와 복도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항상 붙어 다니던 여자친구들과 함께 다음 강의실로 이동 중이었다. 우리는 여느 때처럼 평범하게 과제 얘기를 하고 교수님 수업이 얼마나 지루한지를 투덜거리며 웃고 떠들었다. 그 따뜻한 공기 속에서 내가 제일 앞에 서서 느긋하게 걷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내 친구들 사이에 낯선 여자애 한 명이 끼어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람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무리에 섞여 있었다. 그 애는 긴 흑발색 머리에 눈에 띄게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속눈썹도 길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정말 예쁜 아이였다. 친구들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고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에도 싱긋 웃으며 반응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매끄럽고 아름답던지 나도 모르게 그 애를 계속 쳐다보게 되었다. 순간 그 애와 눈이 마주쳤고 그 아이는 방긋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 완벽해서 숨이 멎을 뻔했다. 그냥 멍하게 그 얼굴을 바라봤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아이의 미소가 점점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입꼬리가 비정상적으로 뒤틀리더니 귀까지 찢어질 만큼 벌어졌다. 그 예쁘던 얼굴은 일그러지고 경련을 일으키듯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 눈엔 핏발이 가득했고 충혈된 두 눈으로 날 노려보았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저 아이가 나한테 달려들 것 같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 사이 친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복도엔 나와 그 여자애 둘만 남았다.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밝고 따뜻하던 복도는 갑자기 축축하고 음습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으며 내 몸을 짓누르듯 눌려오는 기운이 감돌았다. 내 귀엔 내 심장 소리와 억지로 숨을 들이마시는 거친 호흡 소리만이 울렸다. 이대로 있다간 정말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나는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자꾸만 내 몸에 들러붙는 무거운 공기를 차내듯 달렸고 거의 넘어질 듯 비틀거리던 순간 저 앞에 자판기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애가 보였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동기 A였다. 나는 살았다는 생각에 목이 터져라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뒤를 쫓아오던 여자애를 본 A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는 앞으로 고꾸라지던 나를 덥석 안아채더니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우린 죽을 힘을 다해 뛰었지만 그 여자애는 뒤에서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찢어진 입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웃음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미소였다. 결국 A는 달리다 넘어진 순간 나에게 외쳤다. 숨어. 나는 있는 힘껏 뛰어서 근처 화장실로 몸을 숨겼다. 문을 닫으려는 찰나 그 여자애가 손을 문틈 사이로 넣어 휘적거리며 나를 붙잡으려 했다. 잡히면 진짜 죽을 것 같다는 공포에 몸부림치며 남은 힘을 다 짜내어 문을 세게 밀어 닫았다. 밖에선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은 떨리고 문을 잠그는 일조차 힘들었다. 겨우겨우 문을 잠근 후 나는 칸 안에 기어들어가 변기 위에 웅크리고 숨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차 줄어들었고 이윽고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주위가 너무 조용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내 뒷목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화장실 환풍구에서 그 여자의 머리만 쑥 내려와 나를 똑바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저 날 죽이겠다는 듯 차갑게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나 이제 끝났구나 였다. 눈을 한번 깜빡이자 나는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7, 8명의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있었고 나는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이건 꿈이야. 나 이 꿈에서 못 깨면 진짜 죽는다. 깨야 해. 제발 깨어나자. 속으로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 순간 그 여자애가 비웃으며 말했다. 얘 깨려고 한다. 빨리 끝내자. 너 꿈에서 못 깨어. 그냥 죽어. 그 말을 들은 나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의식을 끌어올렸다. 그러자 눈이 번쩍 떠졌다. 하지만 방 안은 이상했다. 원래는 창밖 가로등 불빛이 들어와야 할 시간인데 방 안은 한 줄기 빛도 없이 암흑이었다. 분명 꿈에서 깬 것이 맞는데 나는 침대와 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학교 화장실의 일부분이 겹쳐 보였다. 그리고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 꿈에서 못 깨어. 헛수고하지 마. 지금 졸리지? 잠 울걸. 나는 꿈에서 깼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하게도 마약처럼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정신도 흐려졌다. 하지만 이대로 잠들면 진짜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가 몰려왔다. 나는 손을 더듬거리며 핸드폰을 찾으려 했고 자꾸만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폰에 식은땀이 흘렀다. 온몸은 뻣뻣했고 겨우 폰을 움켜쥐고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시간은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신을 끌어모아 카톡을 켜고 아무에게나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와이파이 연결이 불안정해 전송이 되지 않았다.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문자로 넘어가 친한 선배에게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전화 좀 부탁드려요라고 보냈다. 계속 전송 실패가 떴지만 나는 미친 듯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에도 그 여자의 목소리는 귓가에 맴돌았다. 죽어. 죽어. 눈꺼풀은 다시 천근만근. 진짜 끝이구나 싶던 순간 갑자기 폰이 울렸다. 선배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다. 나는 받자마자 정신이 풀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선배는 조용히 기다려줬고 겨우 숨을 고른 나는 방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선배는 가위 눌림이라며 불 켜고 안정을 찾으라고 말했다. 나는 조심스레 방 불을 켰고 마침내 진정되기 시작했다. 고개를 들고 말하려던 그 순간 시커먼 형체가 내 방 문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게 뭔지는 아직도 모른다. 그게 끝이다. 5번째 이야기, 고등학교 시절의 악몽.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 어느 늦봄의 일이다. 그 시기는 정말이지 지치고 힘든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시험은 끝나자마자 또 시작됐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으로 하루하루가 꽉 차 있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었던 시간은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때였다. 그 중에서도 나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는 민호였다. 우리는 같은 반, 같은 모둠에 속해 있었고
아침 등교부터 학교까지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민호는 키가 크고 이목구비도 뚜렷한 편이라 겉보기엔 인기가 많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낯을 많이 가리고 조용한 성격이라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와는 이상하리 많지 잘 통했다. 공부 고민부터 가족 이야기까지 서로의 속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민호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 수업을 마치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운동장을 지나 정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우산을 하나만 가져와서 민호와 함께 나란히 서서 우산을 나눠 썼다. 빗방울이 우산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날이었다. 그때 민호가 갑자기 물었다. 야, 너 우리 집 가본 적 있냐?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너네 집이 어디인지도 몰라. 한 번도 초대한 적 없잖아. 민호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맞다. 내가 한 번도 말 안 했지. 우리 집은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아. 걸어서 15분쯤. 오늘 같이 안 갈래? 부모님도 안 계시고 우리 집에서 게임이나 하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숙제도 있었고 약간 피곤하기도 했지만 비 오는 날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다. 그래.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가자. 그렇게 우리는 빗속을 함께 걸었다. 동네는 점점 조용해졌고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서자 거리의 소음도 잦아들었다. 민호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나를 이끌었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며 주변을 살폈다. 그의 말대로 집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도착한 집은 꽤 오래되어 보였다.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오래된 먼지로 인해 흐릿하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비에 젖은 현관 앞에서 민호는 천천히 말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들어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문을 열자 비에 젖은 외부의 냄새가 실내의 고요한 공기와 섞였다. 의외로 집 안은 꽤 정돈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가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밖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엄마가 집 정리는 항상 깔끔하게 하시거든.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곧장 2층 방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며 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어딘가 모르게 조용하고 정적인 공기가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에 들어서는 느낌을 주었다. 민호의 방은 작고 아늑했다. 벽 한쪽에는 책장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게임기와 조명이 정돈되어 있었다. 여기 앉아 게임부터 하자. 민호는 나에게 게임패드를 건넸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게임을 시작했다. 비 오는 날의 고요함과 그 안에서 울리는 게임 사운드는 묘하게 어울렸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는 게임에 몰입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방 안이 어두워졌다. 나는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야, 이제 슬슬 가야겠다. 집에서 걱정하시겠다. 민호는 아쉬운 얼굴로 말했다. 벌써? 조금만 더 있다가 우리 부모님 늦게 오시니까 괜찮아. 나는 잠시 고민했다. 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민호와 좀 더 함께 있고 싶기도 했다. 그래. 그럼 조금만 더 있다 갈게. 그때 민호가 내게 물었다. 너 혹시 귀신 이야기 좋아하냐? 그 순간 나는 민호가 뭔가 준비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다. 좋아해. 왜? 민호는 방에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켰다. 방 안은 희미하게 빛났고 조명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다. 민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우리 집엔 귀신이 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또 그런 얘기냐? 그런 걸로 나 놀라게 하려고.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장난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말투도 낮고 조심스러웠다. 진짜야. 우리 집 원래 다른 사람이 살았거든. 여자였는데 여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그 말에 나는 웃음을 거뒀다. 민호는 말을 이어갔다. 방금 우리가 게임했던 이 방이 그 여자 방이었대. 가끔 밤이 되면 누가 이 방을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 들어. 아무도 없는데도 시선이 느껴지고 정말 가끔은 발소리가 들려. 마치 누군가가 복도 끝에서 내 방문 앞까지 천천히 다가오는 느낌. 민호의 말투가 점점 더 느려졌고 방 안의 조용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나는 서서히 긴장되기 시작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에이, 그냥 기분 탓이겠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걸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창문에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빗물이 창문을 두드린 걸까 싶었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 인위적인 느낌이었다. 민호도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봤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마 바람 때문일 거야. 비도 오고 하니까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때 민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무서우면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괜찮아. 침대는 내가 쓸 테니까 너는 바닥에서 자면 돼. 이불도 있어. 나는 또 잠시 망설였다. 밖은 어두워졌고 비도 더 세게 내리고 있었다. 무서운 분위기 때문일까 나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래. 그러지 뭐. 그냥 여기서 자고 가자. 우리는 함께 이불을 깔았다. 민호는 침대에 올라갔고 나는 바닥에 놓인 이불 위에 누웠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배경처럼 깔려 있었다. 나는 자려고 눈을 감았지만 아까 들은 귀신 이야기와 창문 소리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그때 민호가 침대에서 말했다. 너 자냐? 나는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아니, 아직 안 잤어. 왜? 민호는 이불을 들추고 침대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잠깐만 기다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는 문을 열고 조용히 나갔다. 나는 방 안에 혼자 남겨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고요함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끽 하는 소리가 들렸다. 책장이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마치 누군가가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소리의 출처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민호야, 빨리 와.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갑자기 열렸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가 내 가슴 위를 짓누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 상태로 창문을 바라보자 비 내리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다는 감각은 더욱 뚜렷해졌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언가가 방 안에 함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때 방 안에 불이 번쩍 켜졌다. 민호가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간신히 몸을 움직여 민호에게 달려갔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나 방금 진짜 무서운 걸 겪었어. 창문이 갑자기 열리고 누가 날 보고 있었던 것 같아. 몸이 안 움직였어. 진짜로. 민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잡고 말했다. 진짜야. 혹시 가위 눌림 같은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분명히 소리도 났고 창문도 열렸어. 이건 그냥 꿈이나 착각이 아니야. 민호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 집에서 나가자. 내가 너네 집까지 데려다 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그도 뭔가를 느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급히 옷을 챙기고 방을 나왔다. 집을 나서는 순간 싸늘했던 실내 공기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비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우산을 함께 쓰며 집으로 가는 길. 나는 계속해서 민호의 집을 뒤돌아봤다. 그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그 어두운 창 너머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민호의 방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다. 그 어둠 속의 시선, 갑작스레 열린 창문, 움직이지 않던 내 몸,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났다. 그건 정말로 가위였을까? 아니면 그 집안에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다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은 민호와 그날 밤의 이야기를 종종 나눴다. 하지만 둘 다 그 경험에 대해 자세히 말하길 꺼렸고 언젠가부터는 서로 묘하게 그 집 이야기를 피하게 되었다. 시간은 흘렀고 우리는 고3이 되어 각자의 입시에 집중해야 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이 지나 나는 지방의 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민호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다. 어쩌면 서로 그날 밤의 기억을 지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나는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모두 오랜만에 만난 터라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즐겁게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근데 너희 민호 소식 들었어? 나는 고개를 들며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친구는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실종됐대. 가족이 몇 달 전부터 찾고 있다는데 연락이 안 된 지 꽤 됐다고 하더라.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을 잇지 못했다. 실종. 민호가? 나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그날 모임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나는 민호와 함께했던 기억을 곱씹었다. 그리고 결국 마음속에서 결심이 생겼다. 민호의 집에 다시 가보자. 그 길로 나는 민호의 집이 있던 동네로 향했다. 골목은 예전 그대로였고 학교에서 15분쯤 걷던 길도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 앞에 도착했다. 오래된 외벽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창문도 그대로 비에 젖은 그날처럼 흐릿했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벨을 눌렀다. 잠시 후 낯선 중년의 남성이 문을 열고 나왔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여기 혹시 민호네 집 아니었나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사 갔어요. 우리는 그 이후에 들어왔고요. 나는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는 다시 골목을 걸어 나왔다.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등 뒤로 느껴지는 묘한 시선. 그 집에서 떠나기 전에도 그 느낌은 여전히 존재했다. 며칠 뒤 나는 동창 몇 명과 다시 연락을 해서 민호의 집에 같이 가보기로 했다. 그 집에 진짜 뭐가 있었던 거 아냐? 우리도 내 얘기 들었을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확실한 건 모르지만 뭔가 단서라도 찾고 싶다. 주말 우리는 조용히 그 집 앞에 다시 모였다. 벨을 누르자 전과 같은 남성이 나왔다. 나는 정중하게 물었다. 저희는 예전에 이 집에 살던 민호의 친구들입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민호의 방이었던 곳을 잠깐만 둘러봐도 될까요? 남자는 잠시 우리를 살피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이라면 괜찮습니다.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확실히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고 벽지도 바뀌었으며 가구들도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서늘한 공기는 여전했다. 우리는 민호의 방이었던 곳으로 향했다. 방 안은 넓게 트여 있었고 옛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한 친구가 구석에 낡은 서랍장을 열며 말했다. 야, 이거 뭐야? 여기 뭔가 있어. 서랍 속에는 오래된 종이와 노트,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 속에는 민호와 그의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장면이 있었다. 하지만 민호의 얼굴은 어딘가 이상했다. 사진 속 민호는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고 얼굴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건 사진의 손상이라기보다 무언가 의도적으로 지워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낡은 노트를 펼쳤을 때 우리는 민호의 이름이 적힌 일기장을 발견했다. 낡은 노트의 표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오래된 먼지가 껴서 손끝에 자늘기 묻었다. 표지를 넘기자 또박또박 적힌 민호의 글씨가 나타났다. 잉크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고 몇몇 페이지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숨도 죽인 채 글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요즘 이상한 꿈을 꾼다. 어떤 여자가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얼굴. 하지만 확실히 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다음 장엔 그 여자의 묘사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 그 여자는 흰 원피스를 입고 있다. 방문 앞에 서 있거나 때로는 침대 발치에 앉아 나를 쳐다본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는데 이젠 깨어 있을 때도 보인다. 한 친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그냥 악몽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던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날 밤 나도 봤어. 누군가가 그 방 안에 있었어. 내가 겪은 것도 똑같아. 다음 페이지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나는 밤마다 이 집 안에 있는 그것과 싸우고 있다. 처음에 무서웠지만 이젠 익숙해졌다. 어쩌면 나를 선택한 걸지도 모른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더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은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스며들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나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허락하지 않는다. 창문 밖에서, 복도에서, 거울 속에서 계속 나를 따라온다. 내가 사라지면 이 글을 읽은 너희는 기억해줘. 나는 그냥 도망친 게 아니야. 그것이 나를 데려간 거야. 우리는 말을 잃은 채 일기장을 덮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고 모두의 얼굴에는 깊은 두려움이 떠올랐다. 그 집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민호는 그 무언가와 싸우다가 결국 사라졌다. 우리는 무겁고 먹먹한 마음으로 그 집을 나왔다. 밖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집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등 뒤에 서늘한 기운이 따라붙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종종 민호의 꿈을 꾼다. 꿈속의 민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눈은 공허하고 주위는 어둡고 항상 그 집의 방 안이다. 그리고 가끔 꿈속에서 그 방의 창문이 열린다. 열린 창문 너머로 민호가 아닌 흰 옷의 여자 형체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만 했다. 민호가 남긴 그 일기장을, 그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흔적을, 그 집에 있었던 그 존재를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민호가 정말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마지막 신호를, 그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나는 매년 민호의 실종일이 되면 그 집 앞까지 걸어간다. 지금은 완전히 리모델링이 되어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나는 안다. 그 집 안에 아직도 창문 너머 어둠 속 어딘가에 민호를 데려간 그 무언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